이런 수학자분들이 이 당시에도 이제 막 계산을 할 거 아니야. 잠깐 다시 한번 계산 다시 한번 해볼까? 아니 상황극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막 점점 막 맞아. 안 되니까 막 실판을 쓰고 막 해. 막 물질이 막 해. 하나 독일 사람이니까. 가스 카이산. 블랙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블랙홀 까만 거 다 빨아들이고 막 빨아들이고. 막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엄청나게 막 응축된 막 아무튼 그런 거. 그렇죠.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엄청난 에너지 갖고 있다. 갖고 있고. 별이 죽으면 블랙홀이 된다고 들었어. 그렇죠. 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사실 이제 과거에도 블랙홀이 있었죠. 과거에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에 허공에 뚫린 구멍. 이거 약간 대장내시경.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존 휠러라는 분이 계신데 휠러. 이분이 처음에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존 휠러 들어보셨어요? 존 휠러? 존 힐러는 못 들어봤어요. 존 힐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는데 존 힐러? 그렇죠. 존 힐러라는 이름이 사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분 중에 꽤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키운 제자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리처드 파인만. 파인만이. 네, 리처드 파인만의 왜 이렇게 흥분을? 파인만은 우리가 다 알아야죠. 다 알죠. 리처드 파인만 정도는 다 알죠. 그다음에 킵손 박사님. 킵손은 모르는데 파인만을 이미 반응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아니 킵손도 들어. 킵손도 인터스텔라 자문했던 이런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사실 이 존 휠러의 제자였다. 대단한 선생님이시네. 네, 이거 뭐 일화들이 많은데 1939년에 프린스턴에 그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파인만이 도착을 합니다. 네, 근데 뭐 되게 젊은 대학원생이었겠죠. 근데 프린스턴에 딱 도착을 했더니 지도교수가 너무 젊은 거야. 이 당시 휠러가 28살, 파인만은 대학원생인데 21살. 형이네 그냥. 네, 7살 차이예요. 그래서 파인만도 사실 21살의 대학원생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그러네. 7살 차이 나는 교수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죠. 재밌는 거는 이 파인만이 천재성을 갖고 있잖아요. 굉장한 천재인데 존 휠러 같은 경우가 파인만의 천재성을 굉장히 빨리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만이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사람이 존 휠러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당시 핵폭탄을 만드는 계획, 맨해튼 계획 여기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이제 1950년대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하고 공동 연구를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1957년에 시공간을 연결하는 가상의 터널이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해냈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웜홀. 가상의 터널이라는 개념에 웜홀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분도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1967년 말 한 강연에서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합니다. 원래부터는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존 힐러가 중력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물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이 중력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물체는 이 중력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물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그냥 짧게 블랙홀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제시한 거야. 이 얘기를 딱 듣고 존 힐러가 오 이름 잘 짓긴 했네. 근데 수개월간 이 중력적으로 완전히 붕괴한 물체에 대한 붙일 만한 이름을 찾다가 아무래도 이 블랙홀보다 적합한 단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블랙홀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처음으로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그해 말에 강연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엄연히 따지면은 그 청중이 얘기해준 거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청중이 있었죠. 자기가 만든 밈인데 그쵸. 이 밈이 전 세계적인 밈이 돼서 역사적인 밈이 돼버렸어. 그렇죠. 실제로 킹받는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걸로 돼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거예요. 그러네. 킹받는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 침착맨인 줄 알잖아. 오히려 좋아? 저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나도 아이행을 내가 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진짜 잘 지어졌어요. 사실 이름이 달랐으면 이 정도까지 스타가 되진 않았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대중과 과학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고 있는 천체죠. 블랙홀 단어 그대로 검은 구멍입니다. 검은 구멍. 구멍처럼 우주에 그렇게 뚫려 있는 검은 구멍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블랙홀을 다뤘던 모든 만화나 영화가 전부 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냥 검은 홀이니까. 구멍. 홀이니까. 그치, 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우리가 선입견이 생겨버려. 블랙이고 홀이고. 근데 우주에는 그런 구멍은 없어요. 블랙도 아니고 홀도 아닙니다. 근데 블랙홀이야 이름이. 안 블랙 안 홀이네. 그쵸. 안 블랙 안 홀이죠. 근데 블랙홀의 원래 이름은 이제 어두운 별이에요. 어두운 별. 사실 이 블랙홀에 대한 개념은 훨씬 더 오래전에 등장을 합니다. 1783년에 등장해요.
이분이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그 철학자였던 존 미첼이라는 분인데 존 미첼. 이분이 논문을 하나 씁니다.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검은 별에 대한 이야기를 논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을 하늘로 던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빛의 알갱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빛의 알갱이를 광자라고 해가지고 이 광자도 일종의 공이다.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굉장히 작아지거나 지구의 질량이 굉장히 커지면 이 빛의 알갱이인 빛의 공도 못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공도 못 빠져나갈까? 공이 지구를 빠져나갑니까? 그렇죠. 못 못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죠. 근데 만약에 지구가 굉장히 질량이 커져. 그러면 이 빛의 공도 못 빠져나가는 거야. 아무리 하늘로 공을 던져도 계속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치. 그럼 빛도 공이면 이 빛의 공을 아무리 하늘로 던져도 결국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당시에는 아직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빛의 속도가 점점 느려져가지고 다시 땅으로 떨어질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하자니까 약간 애매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수줍음이 많던 친구 화학자 헨리 캐번디시한테 야 내가 요 내용 논문 썼는데 발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존 미첼이 쓰고 발표는 왕립학회에서 헨리 캐번디시가 합니다. 그때 나왔던 개념이 블랙홀이에요. 그럼 잠깐 개념은 더 일찍 나온 거예요? 일찍 나왔죠. 그리고 1796년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시몽 드 라플라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칠흑처럼 어두운 별의 존재를 예측을 합니다. 어두운 별,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별에서 빛이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빛은 모든 빛을 다 갖고 있겠죠, 그냥. 그럼 우리한테 오는 빛이 없어. 그러면 별인데 빛이 나오지 않는 별이 된다. 즉 검은 별이 될 것이다. 네, 오른쪽에 있는 저 밝은 빛이 있잖아요. 저거의 반대 개념이죠. 저기서는 빛이 빠져나오죠. 네.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거야. 근데 만약 저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저 별은 보이지 않는 별이 된다. 검은 별, 다크스타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라플라스가.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 반응이 이래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별은 빛나야 별이잖아. 근데 갑자기 빛나지 않는 별이 있다? 지금 좋은 예시가 나오는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런 별인데 느낌이야. 빛이 먹어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추남.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치.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가장 말이 없는 궤도.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형태 자체가 약간 판타지 소설이다. 만약 이게 과학이 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첼이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립니다. 만약에 별인데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별이야. 그럼 우리 눈에 별이 안 보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주변의 별들의 운동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별의 존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쨌거나 별이 있으면 얘가 중력이 있겠죠. 그럼 얘가 빛을 다 빨아들여. 그럼 우리한테 눈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주변에 별들이 있으면 얘가 일단 무거운 애가 하나 있으니까 얘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우리 뭐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일자로 쭉 가다 갑자기 옆으로 꺾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딱 봤을 때는 왜 저러지? 저기 뭐가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어. 그렇지. 근데 가보면은 거기 누가 토해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밟을까봐 다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멀리서는 몰라요. 멀리서는 안 보여. 근데 딱 추측을 하는 거죠. 왜 다 돌아가지? 저기 누가 토해놨나?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검은 별의 존재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차도 막 지금. 옆으로 가. 네. 뭐지? 사고 차량이 있어. 그렇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801년에 이 미첼의 검은 별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이 아이디어가 순식간에 과학자들로부터 버려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섬세한 관측을 할 만한 장비가 없었어요. 그렇지. 이거 상상일 뿐이니까. 네. 가정일 근데 뿐이니까. 이걸 해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버려져요. 왜냐? 이분이 등장했어. 영국의 과학자 토마스 영.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을 합니다. 이분이 실험을 통해서 빛은 입자가 아닌 파동이다. 여기서 무너진 거죠. 왜냐면은 빛이 광자 공이 아니야? 그러면은 너는 광자라는 공을 이용한 사고 실험을 했는데 네 사고 실험은 근원적으로 틀렸다. 그래서 사고 실험 자체가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공이 아니라니까 그냥 처음부터 가정부터 틀려버리니까 무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망원경 성능 자체가 블랙홀 주위를 도는 주변 별의 속도를 재는 것도 어려웠어요. 이거를 재보면은 뭐가 있구나. 저기 누가 토해놨구나. 이걸 아는데 그 당시에 주변 별 속도도 못 잴 만큼 성능도 안 좋고 망원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114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15년 네. 아인슈타인 형님이 등장하죠.
아인슈타인 형님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분의 의견은 딱 이래요. 이분의 논문은 시공간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쉴 수 있다. 파동 형태의 빛도 역시 영향을 받을 거다. 즉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빛이 공이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빠져나올 거 아니야? 이거였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빛이 파동이라고 해도 마치 공처럼 못 빠져나올 수 있다. 파동이건 입자건 중요한 건 시공간 때문에 못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미첼의 말이 완전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아니다. 왜냐? 어쨌거나 못 빠져나오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공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못 빠져나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 미첼의 아이디어도 일리가 있다라는 평가를 다시 받게 되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상대성 이론 논문을 읽은 독일의 천문학자 카를 슈바르츠실트가 상대성 이론의 중력 방정식을 바로 별에 적용을 해봅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수학적 계산 결과를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야. 왜냐면은 별이 중력 때문에 점점 작아집니다. 별이 작아지다 보면은 중력이 너무 강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빛조차 탈출할 수 없게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별이 계속 작아진다? 그러면 크기는 점점 줄어드는데 중력은 점점 세진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세질 거 아니에요. 가까우니까. 진짜로 이거 빛도 못 빠져나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러면은 예전에 존 미첼이 말했던 것처럼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빛이 못 빠져나와. 검은 별이라는 게 실존할 수 있겠다. 즉 검은 별 가설이 부활합니다. 이게 바로 블랙홀이죠. 그러면 검은 별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강한 중력이 거기 있는 거죠. 요만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침착맨님 질문이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블랙홀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치. 블랙홀의 크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침착맨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침착맨은 어때요? 키는 180. 보세요. 침착맨의 크기는 180입니다. 이 180이라는 건 어떻게 됐죠? 그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그럼 발끝이라는 건 어떻게 정리하죠? 발끝은 발바닥 여기 맨 아래. 몸. 그러면 그건 침착맨을 구성하는 물질이 맞습니까? 발이요?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침착맨의 크기를 재는 방법은 침착맨을 구성하는 물질의 끝과 끝의 길이를 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블랙홀을 구성하는 물질의 끝과 끝을 잴 수 있을까? 블랙홀을 구성하는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블랙홀의 크기에 대한 정의를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또 재밌는 내용입니다. 근데 나는 사실 이런 얘기 보면서 그 생각이 나. 이런 수학자분들이 이 당시에도 이제 막 계산을 할 거 아니야. 좋은 생각인데 나는 이걸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그럼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잠깐 다시 한번 계산 다시 한번 해볼까? 아니 상황극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가는 거야. 하다가 수학을 막 쓰다가 막 칠판에 다 쓰고 막 점점 막 맞아. 안 되니까 막 칠판에 쓰고 막 해. 막 물티듯이 막 해. 하다 막 분필이 막 이렇게 막 빡. 오 마이 갓. 독일 사람이니까. 가스. 가스탄 카이산.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런 장면이 나는 되게 궁금해. 어떤 느낌일까? 왜냐면 수학자분들이 이걸 증명을 뭐 하잖아. 사실 되게 놀라운 결과가 나오잖아. 형님 이거 너무 좋은 재현인데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수학의 특성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식의 발견이 많아. 왜냐면은 수학적인 유도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왔는데 현실로 대입을 했을 때 말이 안 돼. 근데 수학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 수학이라는 건 이 시스템 안에서 완전 무결하거든. 그치. 근데 나왔어.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재밌는 거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봤을 때 이게 맞았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유도한 사람도 이걸 믿지를 못해요. 말이 안 돼서. 막 계산해보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이렇다고? 근데 이런 게 세상에 어딨어?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게 세상에 있었어. 이런 식의 경우가 많아요. 왜냐? 수학이라는 건 완전 무결하고 이게 어떤 의지 때문에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 체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결과가 나와.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류가 수학을 개발한 게 아니고요. 우주로부터 수학이라는 툴을 찾아낸 것뿐이에요. 아카식 레코드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알아낸 거고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카식 레코드랑은 좀 다르지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라는 개념을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이 우주에 하나라는 개념은 원래 있던 거예요. 둘이라는 개념도 역시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이것을 찾아낸 거지 인간이 개발하거나 만들어낸 게 아닌데 원래 있던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절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와도 그거를 우리는 그럴듯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블랙홀에 대한 게 이제 가설이 부활을 했고요. 근데 검은 별이라고 보기보다는 죽은 별에 가깝다고 봐요. 별이 진화의 단계에서 끝으로
갔을 때 이 죽은 별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이 죽은 별을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죽은 별이 빛조차 빨아들이는 우주의 구멍으로 불리기 시작을 했을까? 그러네.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선 별을 이해해야 됩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를 최초로 밝혀낸 사람, 천체 물리학자 한스 베테라는 분이. 아 한스. 예, 요 분이 아세요? 근데 아를 왜 붙여요? 한스. 한스. 아니 한스. 한스가 보통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밤 여자친구랑 같이 향기였어. 딱 이렇게 바닷가에 누워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 한스 베테가 밤하늘에 별이 왜 빛나는 줄 알아 자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여자친구가 아니? 이렇겠죠. 그 한스 베테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부터 자기는 전 인류 중에 그 이유를 아는 두 번째 사람이 될 거야. 이야, 야 멋있다. 너무 멋있어. 왜냐? 우와. 내가 별이 빛나는 이유를 알아낸 첫 번째 사람이다. 인류. 이제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 너는 인류 중에 두 번째로 이 이유를 알게 된다. 이 수액이죠. 과학자 수액. 와, 근데 이 멘트는 다양하게 바리에이션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내 엉덩이에 점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너가 네 번째야. 우리 엄마 아빠 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응용을 있다. 할 수 있는 멘트. 너무 그러니까 이게 멋있는 말인데. 한스 베테가 과학자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처음으로 논문을 썼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야. 라는 걸 자랑하면서 이 위대한 결과를 너는 두 번째로 알게 된다. 여친이 갑자기 두 번째로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고. 보통 대화는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야, 급해. 그런 아니 보통 그런 사람이 급해. 있어. 인간의 대화는 급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별이 빛나느냐?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당연히 중력으로 끌어당기겠죠. 별의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질량이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얘가 서로 뭉쳐지겠죠. 그럼 과하게 부딪히다 보면은 서로 굉장히 극심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중력이 그러니까 약간 얘를 누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빛과 열을 내면서 폭발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힘이 생겨서 서로 밀어냅니다. 이 밀어내는 폭발하는 힘이 다시 뭉치는 중력을 밀어내게 되고 이 수축하는 중력, 당기는 힘 중력과 폭발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은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서로 합의를 해요. 이제 그만 밀어. 나도 이제 그만할게. 적당히 합의를 한 상태로 안정화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 태양의 상황이에요. 합의가 된 상태. 합의가 있어요. 50억 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태양같이 거대한 천체는 모여들면서 안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고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당사자 간 합의가 잘 돼가지고 평형을 이뤄갖고 이 상태로 오랫동안 빛이 나는 겁니다. 근데 태양은 우주에서 그렇게 큰 천체는 아닙니다. 만약에 별이 태양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아무리 폭발이 일어나도 너무 세요. 중력이. 중력은 결국 질량이 크면 세집니다. 그럼 질량이 엄청 크다. 그러면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건 말건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뭉쳐요. 그러면은 안에서 아무리 힘을 줘도 너무 그 중력이 세니까 그냥 한 점에서 모여요. 이렇게 탄생하면 바로 크기는 없고 질량만 남아있는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막대한 질량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중력을 갖고 있게 되죠. 예,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지구예요. 지구. 지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구가 당겨줘서. 그렇죠. 지구가 우리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우리를 어디로 당기고 있죠? 자기 중심 쪽으로. 가운데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구의 반지름이 1cm로 줄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겠죠. 네. 왜냐면 우리가 지표면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지구가 크기가 있으니까 지구 표면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구의 반지름이 거의 0이 돼버린다. 뭐 1cm가 된다. 그러면 지구 중심을 곤두박질 치겠죠. 그리고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잡아주는 땅이 없어지겠죠. 이거를 멀리서 보면 마치 중앙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블랙홀하고 비슷한 형태인 거예요. 지구가 크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지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그냥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건데 멀리서 보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검은 구멍하고 비슷한 형태를 보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블랙홀을 독일의 천문학자 카를 슈바르츠 실트의 이름을 따서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막대한 질량이 중앙에 모여있는 블랙홀은 이제 빛조차도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구형태의 가상의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구 가까이 있으면 떨어지겠죠. 지구에서 좀 멀면 어때요? 그러면은 뭐 적당히 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주위에 구형태의 경계가 만들어지고 이 경계에서 멀어지면은 어쨌거나 안 빨려 들어갈 텐데 요 경계를 넘어서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빨려 들어가겠죠.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계. 그치. 예, 지금 말씀드린
아까부터 나온 사건의 지평선. 그게 바로 그 경계입니다. 요거까지만 알면은 이제 약간 초심자. 사건의 지평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굉장히 더 많은 재미있는 개념들이 등장을 할 건데 블랙홀을 오늘 분해를 좀 할 거거든요. 요거까지 알면 이제 어디 가서 내가 블랙홀을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갖고 이 구형태 가상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경계를 넘어서면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내부의 정보가 우리한테 도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즉 우리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의 경계까지만을 볼 수 있다. 블랙홀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절벽 끝 아슬아슬 떨어지기 직전까지 버틸 수 있는 경계가 있겠죠. 이 절벽 끝이 왜 위험하냐면 절벽 끝까지 가도 떨어지기 직전이면 어디 있던 똑같은 상황이에요. 즉 위험하지가 않아. 그렇죠. 이 경계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나무 쪽에 서 있던 저 의자 쪽에 서 있던 어디 누워 있던 똑같아. 근데 저 경계를 넘는 순간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블랙홀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계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블랙홀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그 경계면 밖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를 그 사건의 지평선 바로 전까지 가본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도 문제가 없다. 근데 물론 문제가 없진 않아요. 그렇지. 그 얘기를 뒤에서 할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사건의 지평선의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간 건 아니죠. 이론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못 가죠. 우리가 속해 있는 데가 태양계죠.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걔까지만도 엄청 멀어요. 즉 가보지 못한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블랙홀이 있다? 이미 태양계는 끝났어요. 그치. 그렇게 가까이 블랙홀이 있으면 이미 우린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렇죠. 멀리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멀리 두고 봐야 되는 친구예요. 어쨌거나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그 경계면을 딱 두고서 완벽하게 단절된 다른 세계가 되는 게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너도 그렇다.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블랙홀을 우리가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이라고 부르고요. 그 경계의 한계 반지름을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별이든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보다 작아지면 블랙홀이 돼요. 예를 들어 지구는 얼마나 작아져야 블랙홀이 될까요? 지구 1cm. 동전 크기. 맞췄어요? 맞췄어요. 거의 비슷해요. 나 맞췄어. 거의 비슷해. 지구가 요만해진 블랙홀이 돼요. 근데 보세요. 지구는 질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지구를 요만하게 압축시킬 만큼 중력이 세지가 않아요. 즉 지구는 이렇게 압축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모든 별이 블랙홀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구처럼 질량이 작은 애들은 수축하는 힘이 너무 약해요. 수축하는 힘이 강해야 얘네들이 안에서 폭발하는 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수축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무 질량이 작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거운 별은 블랙홀이 될 것인가? 요 기준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블랙홀은 다 왕년에 진짜 한 가닥씩 했던 레전드들이네요. 맞아요. 아무나 못 돼. 블랙홀은. 왕년에 한 가닥씩 해야 되고 그럼 그 한 가닥을 하는 걸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혹시 우리 태양도 좀 거기 좀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태양은 근데 너무 가벼워요. 태양도 거기에 못 비벼요? 태양은 못 비벼요. 전혀 못 비벼요. 우리한테 짱인데. 우리한테는 짱이 형인데. 근데 이런 거야. 우리 지역 대표인데 호르브페인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동네 쌈짱인데 저기 전국구로 가면은 아무도 안 와줘. 우주에선 못밥이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 실망이다.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 기준. 요 기준을 알아낸 과학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슈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 천체 물리학자이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이 블랙홀이 될까? 이거를 밝혀낸 나이가 이분이 19살인 시절. 고작 19살 나이에 이걸 알아냈어요. 그 인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정부 장학금을 받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떠나는 그 배에 올라서 가는데 이분이 또 배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 배 위에서 갑자기 별의 질량이 어느 한계를 넘으면 백색 외성이 될 수 없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멀미하는 배 위에서요? 네, 멀미하다가 정신이 이거요. 있나? 별이 있어요. 별이 나중에 백색 외성이 됩니다. 백색 외성은 조그만 하얀 전구 같은 건데 지금은 태양이 빛이 나잖아요. 엄청 강력하게. 얘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적색 거성이 됐다가 결국 에너지를 다 잃고 하얗게 빛나는 백색 외성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별은 질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백색 외성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 당시에 수명을 다한 별은 최후에 더 이상 빛날 에너지도 없죠. 그렇죠. 수축할 만한 중력
적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작고 단단하게 뭉쳐서 그냥 하얗게 빛나는 전구 같은 백색 외성이 돼서 하얗게 빛나면 식어갈 것이다 라고 봤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걸거야. 근데 어쨌거나 찬드라세카르가 이것도 역시 계산을 해봅니다. 배 위에서 멀미하다가 계산을 해봤는데 태양 질량의 1.44배 이게 넘는 무거운 별이 있어요. 이 별은 중력이 너무 큰 거야. 중력이 너무 크니까 크기가 0이 될 때까지 수축해버리는 걸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크기가 0인 백색 외성?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키가 0인 침착맨 이런 게 어딨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백색 외성이 아니겠네. 그래서 핵융합을 하기 위한 모든 연료를 소진한 별이 더 이상 강한 중력을 버틸 힘이 없으니까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보다 작아지면서 폭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별의 중심에는 크기가 없고 부피가 없이 질량만 남은 블랙홀이 돼야 된다. 이게 딱 나왔는데 이 주장이 나왔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침착맨이 밥을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크기가 0이 된다. 무슨 말이야 이게.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영국 천문학계 거장이 있어요. 에딩턴이라는. 이 친구가 블랙홀이라는 공상에 빠진 이민자 출신 과학자라고 무시를 해요. 와. 네. 더블 데미지를 줬네요. 그쵸. 더블 데미. 인차 됐나요? 인차. 인신공격은 인신공격. 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찬드라세카르의 이론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드라세카르가 19살 때 알아낸 이 기준, 블랙홀이 되기 위한 질량 기준인 태양 질량의 1.44배를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부르게 됐어요. 자기 이름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유명한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는 네. 워낙 유명하죠. 이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이분도 블랙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시 수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하틀랜드 스나이더랑 같이 연속적인 중력 수축에 관한 4쪽짜리 짧은 논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오펜하이머가 한 게 지금까지는 블랙홀을 이제 미지의 대상이었어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존재를 그냥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처음 과학적으로 규명해낸 전환점이 됐죠. 근데 그의 논문이 발표되었던 9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네, 느낌이 좋았는데 이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관심이 히틀러라는 독재자와 2차 세계대전으로 쏠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펜하이머가 더 이상 블랙홀 같은 걸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는 한 요 정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블랙홀 연구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블랙홀로 돌아볼게요. 네. 슈바르트 실트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알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주에 이렇게 혼자 존재하는 별은 거의 없다. 지금 뭐 슈바르트 실트 블랙홀이 뭐 질량이 어느 정도 돼갖고 어떻게 하면 만들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혼자 존재하는 별이 거의 없어요. 우주는 대부분 커플 천지다. 지구 같은 경우에 달도 커플이고 태양도 커플이죠. 혼자 있는 경우가 되게 불가능해요. 심지어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도 널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슈바르트 실트 블랙홀은 혼자 있을 때잖아요. 그러다가 1964년 뉴질랜드의 과학자 로이커가 2개의 별,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2개의 별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최초로 발견합니다. 슈바르트 실트 블랙홀처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좀 같이 되는구나. 블랙홀도. 네, 수많은 블랙홀들이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블랙홀을 커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블랙홀 설명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인데 2개의 별을 거대한 밀가루 반죽 2개라고 할게요. 둘 중에 하나가 블랙홀로 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옆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블랙홀 주위를 약간 수타 피자 만들어지듯이 빙빙 돌면서 이제 순서를 봐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원반처럼 납작해지면서 블랙홀 주변을 감싸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감싸게 되는 거. 저거 아까 봤던 거. 이걸 우리가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강착 원반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 좀 드릴게요. 왜 중요해요? 블랙홀은 사실 어떻게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빛조차 빨아들여 버리니까 어떻게 봐? 관측을 못해요. 네, 근처에 있는 빛은 전부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빛이 반사돼서 정보를 갖고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빛이 안 온다. 이 말은 우리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고민하던 과학자들이 이제 블랙홀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지평선에 걸려있는 우주의 빛들과 블랙홀 주변을 감싸는 강착 원반 때문에 드디어 블랙홀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원반 형태로 빨려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마찰열에 의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근데 강착 원반이 태극이야 태극. 아까. 이게
맞아 떨어져. 야. 근데 진짜 강착원반 기억하셔야 돼요. 빨려 들어가면서 얘네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이게 빛을 낸다. 아니 근데 놀랍게도 오전 2시에 특강장은 술자리와 같다. 아니 말의 속도와 뭐 받아들이는 반응과 모든 것들이 술자리와 똑같아. 그럴 수 지금 있죠. 약간 약간 나도 지금 내가 좀 나중에 약간 보잖아요. 비몽사몽 약간 빈몽사몽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강착 원반만 기억해 주세요. 강착원반 나 이거 잊을 수가 없어. 중요합니다. 태극. 강착원반. 강착원반. 아 근데 여기서 이게 에너지가 막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빨리게 하니까 그러면 비치고 뭐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또 나오니까 또 그게 다시 들어가는 거야? 아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 와. 미쳤는데? 관통? 와 미쳤는데 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애도 지금 아카식 지금 들어오고 있어. 미쳤는데. 아카식이 지금 아카식 접속하고 있어. 너무 좋은 야, 너 질문이야, 접속했구나. 아, 너 접속했어. 아, 아카식 나도 모르겠- 접속했어. 나도 아, 모르겠- 접속했어. 아 진짜 너무 좋은 질문. 얘 입에서 이게 어떻게 나와? 아 진짜 지금 너무 좋은 질문. 왜냐면은 기가 막힌 지금 접근입니다. 아, 다음에 다룰 내용인가요? 이제 나와요. 아.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착 원반은 원반 형태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얘가 서로 들어가려고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마찰열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블랙홀의 가장 간단한 형태. 그 다음에 생성 원리.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블랙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량이다. 일단 블랙홀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 그죠? 우선 항성 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 별 무게 정도의 블랙홀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태는 슈바르트 실트 블랙홀이 아니라 같이 커플로 도는 커블랙홀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블랙홀의 질량에 비례하는 운동량을 보유하면서 회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블랙홀은. 네. 그러면은 항성 질량 블랙홀 요거는 이제 보통 태양 질량의 몇십 배 정도가 돼요. 태양 질량이 100이다. 그럼 곱하기 몇십 배 정도가 항성 질량 블랙홀 질량이 되는 한 거예요. 2,000배 막. 그러니까 블랙홀 종류가 여러 가지. 1,500. 그쵸, 그쵸. 일단은 항성 질량 블랙홀이 있다 보시면 되고 2016년에 인류 최초로 중력파를 검출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중력파였냐면 각각 태양의 36배, 29배 질량을 갖고 있던 블랙홀 두 개가 지구로부터 13억 광년 떨어진 거리에서 충돌을 해요. 이때 사라진 질량만큼 에너지가 중력파로 방출된 것을 검출합니다. 이 녀석들이 바로 항성 질량 블랙홀이에요. 태양 질량의 36배, 29배. 사실 뭐 엄청 무거운 건 아니죠. 네. 이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그건가요? 그래픽입니다. 아, 그래픽.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블랙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진은 전부 다 그린 거예요. 너무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멀리 있고. 네, 찍을 그냥 수가 그린 없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을 질량으로 보통 구분을 많이 하는데 그냥 대충 항성 질량 블랙홀 아까 태양의 뭐 수십 배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거대 질량 블랙홀로 나눌 수 있어요. 아. 네, 거대 질량 블랙홀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거대니까 태양보다 1,000배. 거대 질량 블랙홀은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 비교도 안 되네. 비교도 할 만큼 무겁죠. 네. 애기네. 수십 배는 애기네. 그런 애도 그쵸. 지금 있어요? 있지, 아니면- 있지. 그러면 이런 질량은 어떻게 잴 것인가? 우주에 저울 놓고 잴 것인가? 일단 질량 재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량을 어떻게 잴까요? 우주에서. 일단 난이도가 제일 낮은 태양 질량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태양의 성분을 알 거 아니에요. 멀리서 타는 형태를 보고.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재료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그 원형이 있을 때 안에 어떻게 미쳤다. 차는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가상에 이걸 해서 비율로 재가지고 때려. 야. 근데 태양 안에 성분을 우리가 100%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좀 타는 거 보면 우리 고기 구울 때 탄 뭐 쓰는지에 따라서 생긴 게 다르다거든요. 그치, 그치.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 안에 아 있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아닌가 봐. 아쉽다. 헬스장 갔어요. 헬스장 갔는데 뭐 아령들이 있잖아요. 무게가 안 써 있어. 그럼 내 몸에 맞는 아령을 어떻게 고르죠? 들어봐요 다. 그쵸. 들어보죠. 들어봐야지. 들어서 이렇게 움직여 보죠. 네, 해보고. 움직였을 때 예를 들어 무거운 건 제대로 못 움직이겠죠, 내가. 그치, 그치. 가벼운 건 잘 움직이겠죠. 네. 그쵸. 요런 식의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태양도. 쉽게 말해 들어보는 건데 어떻게 들어보냐면 어떤 천체의 주위를 무언가 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령을 그치. 돌려보듯이 더 아령을 무거운 들어보듯이 애가 돌리니까. 네. 가벼운 아령은 내가 빨리 들겠죠. 예. 무거운 아령은 드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돌고 있는 물체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알면 무조건 그 천체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다 그게 다 적용되는
유지되는 건가 봐요. 그쵸. 진짜 딱 이것만 알면 돼요. 궤도를 돌고 있는 물체의 속도와 거리,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서 돌고 있는지, 이거는 자신의 질량과는 관계가 없이 오직 중심에 있는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속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있겠죠. 이 두 가지만 알면 태양 질량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이 대단하긴 하다.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 저기 지구가 없어져. 침착맨이 돌아. 침착맨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건 어떤 속도로 돌고 있건 이 두 가지만 알면 태양 질량 걸 수 있다. 저기 침착맨이 있던 태환 씨가 있던 누가 있던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태양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떨어져서 얼마나 빨리 도느냐만 알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얘네 둘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궤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당기는 힘이 궤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쵸. 그쵸. 얘네가 강하게 당기면 당길수록 빨리 돌아야 되고 약하게 당기면 천천히 돌아도 돌겠죠. 괜찮겠죠. 그렇죠. 이렇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 돌고 있는 거는 태양에 비해서 지구든 침착맨이건 누구든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무시가 돼버려요. 왜냐면 실제로는 둘이 서로 공전을 하고 있는 건데 질량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기 때문에 얘의 질량이 거의 주예요. 그러니까 얘의 질량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의 궤도 운동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완전히 정확하게 이 질량을 무시할 정도까지 작으니까 무시를 한 거지만 엄연히 따지면 사실상 약간의 오차는 있겠네요. 그 오차가 무시할 정도가 돼요. 그 정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딱지를 실에 묶어서 이렇게 돌려요. 어. 엄청 큰 코딱지를 돌리든 작은 코딱지 돌리든 우리는 그냥 똑같이 돌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 질량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맞아, 너무 그렇지, 작으니까. 그렇지. 너무 맞아. 한없이 보잘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완전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기억해주세요. 자, 복습. 중심에 있는 질량, 전체 질량 어떻게 구한다? 도는 애의 코딱지. 속도 그리고 코딱지 그 떨어지는 속도와 거리. 오케이. 그것만 좋았어. 알면 구할 수 있다. 이게 그렇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속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나중에 복선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블랙홀의 강한 중력을 버티면서 무언가 돌고 있겠죠. 주변의 천체가. 이 천체의 정보를 통해 블랙홀의 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블랙홀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은하. 사실상 우리 은하라고 나오는 대부분의 사진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왜냐? 우리 은하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셀카를 못 찍어요. 핸드폰을 몸에 붙이고 내 얼굴 찍을 수 있어요? 못 찍죠. 못 찍어. 상대방만 찍을 수 있을 뿐이야. 그쵸, 그쵸. 셀카를 못 찍어요. 핸드폰이 나한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를 멀리서 찍을 수는 없습니다. 3인칭으로 찍을 수 없어요. 네. 우리는 우리 은하의 옆부분, 팔 부분 이런 거밖에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은하랑 가장 비슷하다고 보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우리 은하의 사진이라고 보통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은하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진들은 전부 안드로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은하 저 중심부에 태양 질량의 430만 배인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먼 곳, 아주 먼 곳 천여자리 은하단 방향에 태양 질량의 62억 배의 훨씬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요. 이것도 거대 질량 블랙홀. 우리 은하 중심에도 거대 질량 블랙홀. 근데 이제 질량 차이가 좀 있죠. 430만 배랑 62억 배. 62억 배 정도 62억 되면 배면은 전국구죠. 전국구조, 완전 전국구조. 클래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전 우주로 봐도 그렇죠. 웬만하면은 명암 내밀만 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 주변에 이렇게 블랙홀이 있는 곳을 두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430만 배짜리 하나? 430만. 왜죠? 더 가까워. 그나마.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어디 있는 거야? 62만 너무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사진은 우리 은하처럼 보여준 건데 우리 은하 중심에 430만 그 배짜리. 우리 은하. 그렇지. 왜 우리 은하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 은하에 있으니까. 우리 거니까. 맞아. 살림장만 퀴즈가 아니에요. 그 두께방만 이렇게 아는 거 막 찔러보는 거 아닙니다. 냉장고 퀴즈 애들이 뭔지도 몰라. 냉장고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니에요. 몰라요. 예, 이거요. 우리 집에 중요한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남의 집 거는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62억 백원 뭐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430만 배 거대한 블랙홀. 태양 질량보다 430만 배 블랙홀이 중요해. 근데 꽤 멀리 62억 배짜리 블랙홀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과학자들이 이제 노력을 할 거예요.
거예요.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스타 딱 갔거든 제가. 침착맨하고 딱 갔더니 침착맨이 지스타 어디 있더라, 어디 부스에 왔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거야. 왜냐면 일단은 지스타 왔다니까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 궁금하니까 그쵸. 자꾸 막 찾아다녀. 여기 침착맨 오늘 이 부스 왔나요? 막 여기 있나요? 막 이러는 거야. 이것처럼 블랙홀이 있는 위치 두 군데가 나왔으니까 과학자들이 두 군데에 관심을 쏟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돌아다니던 수많은 블랙홀 이미지들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그려지거나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쉽게 말해 다 그림이다. 그냥 다 그림이야. 다 그냥 가짜야. 다 그렸는데 1990년대가 되니까 블랙홀 이제 그만 그리고 한번 관측해 볼 수 없냐? 근데 문제는 블랙홀은 크기가 없다. 크기가 없는데 뭘 관측해? 크기가 없는 거를 어떻게 보냐? 뭐가 예를 들어 어떻게 봐? 침착맨 사진을 찍자. 근데 침착맨 키가 0cm야. 어떻게 찍어? 키가 없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분명히 블랙홀은 크기가 없고 질량만 남아 있다. 크기가 없는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키 어떻게 됩니까? 자로 우리 몸이 있는 길이를 잽니다. 그러면은 블랙홀의 크기를 우리가 키를 재듯이 잰다. 그러면은 블랙홀은 물질이 존재하는 구간을 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블랙홀의 크기를 잰다면 보이지 않는 곳이 있겠죠. 블랙홀에서. 그 다음에 뭐라도 보이는 곳이 있겠죠. 그쵸. 보이지 않는 곳과 뭐라도 보이는 그 경계를 재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일단 보이지 않는 것과 뭐가라도 보이는 그렇지.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쭉 안 보이다가 뭐가 딱 보여. 그럼 거기서부터 쭉 안 보이다가 뭐가 딱 보여. 그럼 보이는 데까지 요거가 크기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즉 정확히 말하면 혹시나 보일지도 모를 부분을 재볼까? 바로 사건의 지평선의 길이를 재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목표는 사건의 지평선의 길이를 재는 거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광자 포획 반지름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재자. 근데 여기 광자 포획 반지름이라는 애가 하나 더 있어요. 광포반. 우선 광포반은 일단 잊으세요. 사건의 지평선부터 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실제로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즉 블랙홀 주변에서 상대성 이론이 적용된다라는 인류 최초의 증거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는 그냥 꿈속 이야기예요. 이름부터도 약간 판타지잖아. 사건의 지평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상황인 거야. 현실의 물리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어떤 사건이 단절된 그 구간이라는 게 이 우주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완전 판타지 느낌이 나. 근데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를 2008년부터 여러 망원경의 간섭계를 통해서 측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분해능이 너무 낮아서 이게 뭐가 보이는 건지 사건의 지평선이 맞기는 맞는 건지 사실 제대로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여러 망원경의 간섭계를 통해서 측정을 하긴 했으나 어두운 부분부터 사건의 지평선인가? 지금 여기도 화면에도 보이죠? 까만 부분? 그럼 여기가 사건의 지평선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까만 데가 딱 그 절벽인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까마니까? 여기서부터 빨려 들어가겠죠. 근데 과연 저게 사건의 지평선이 맞나?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에 우주에 저렇게 뻥 뚫린 데가 있으면 저게 사건의 지평선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야. 저는 뭘로 보냐면 도코민으로 보여요. 도코민? 그 호민이 형 그 이모티콘 있죠. 도코민. 월세 호민세가 뿐이구만.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랙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블랙홀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우리 은하 중심, 하나는 저기 처녀자리 은하단. 근데 당연히 남의 나라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정이 중요하듯이 우리 은하 중심이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BR 블랙홀이 있습니다. 요게 27,000 광년 떨어져 있어요. 빛의 속도로 27,000년을 가야 돼. 멀리 있는 처녀자리 은하단 쪽 블랙홀은 엄청 커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질량이 굉장히 크다. 대신에 얘는 멀어요. 우리 은하 중심은 27,000 광년. 근데 처녀자리 은하단 쪽 블랙홀은 5,500만 광년. 그래서 요런 식이 됩니다. 우리 은하 중심은 27,000 광년 떨어져 있어. 가까워. 대신에 태양 질량의 430만 배라서 작아. 가깝고 작다. 처녀자리 은하단은 5,500만 광년. 엄청 멀어요. 대신에 굉장히 커요. 태양 질량의 65억 배. 가까운데 조그만 애랑 먼데 큰 애랑 지구 입장에서는 크기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가 뭐 둘 중에 뭘 봐도 지구에선 비슷하게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럼 둘 중에 뭘 먼저 볼 것인가? 사실 우리는 왼쪽이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른쪽 걸 먼저 보기로 해요.
저 처녀자리 은하단 쪽에 있는 게 M87이라는 거대한 타원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거든요. 근데 왜 오른쪽 걸 먼저 보느냐? 지구에서 보이는 크기는 비슷합니다. 예. 근데 왜 굳이 더 무겁고 더 멀리 있는 애를 보느냐? 일단은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동시 관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지구 전역의 망원경을 다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얘가 무거워요. 무거운 애는 일단 안정적이라 밝기가 비교적 천천히 변해. 왼쪽에는 약간 촐싹거려요. 그러니까 자꾸 변해. 어차피 지구에서 보이는 크기는 똑같은데 조금 더 촬영하기가 잘 안 움직이니까 편한 거야, 오른쪽이. 그래서 일단 무거운 애를 먼저 보자. 크고 무거운 애가 덜 촐싹거린다.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럼 뭘로 볼 것이냐? 인류가 보유한 관측시설로는 사실 블랙홀 못 봅니다. 일단 인류가 보유한 관측시설은 크기가 너무 작고 해상도가 너무 낮아. 그럼 어떤 방법으로 봐야 돼? 여기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등장해요. 여러 지역의 관측시설을 동시에 사용해서 힘을 모아서 혹시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들 수는 없을까?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든다? 이 아이디어가 2009년에 등장을 해요. 이 아이디어가 이름하여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란 아이디어입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목표가 사건의 지평선을 보는 거잖아요. 네.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콥이란 이름으로 아이디어가 등장을 해요. 이때 그냥 이런 광학 망원경은 아니에요. 이때 사용하는 망원경이 전파 망원경이에요. 광학 망원경에 비해서 빛을 잘 모으지만 분해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붙어있는 천체를 분리해서 관측은 못해요, 전파 망원경은.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분리해서 찍으려면 직경이 엄청나게 큰 전파 망원경이 필요한데 분리해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저랑 형님이랑 붙어 있잖아요. 전파 망원경으로 찍으면은 우리가 그냥 한 사람으로 보여. 분해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네. 되게 미세하게 보지 못한다. 해상도가 떨어지면 해상도가 떨어진다. 우리가 그냥 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해상도가 보니까. 높아지면은 우리가 두 명이 같이 그렇지. 붙어 있는 걸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분해능이에요. 근데 일단 거대한 전파 망원경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 못 만들잖아요. 이걸 극복하려고 이제 전파 간섭계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 대의 전파 망원경으로 같은 천체를 동시에 관측을 하면 마치 직경이 매우 큰 망원경 한 대랑 동일한 분해능을 얻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두 전파 망원경이 예를 들어 하나를 서울에 놔, 하나를 부산에 놔. 그러면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진 크기의 망원경이 되는구나. 돼요. 쉽게 말해서 지구 크기의 렌즈가 있어요. 이걸로 우주를 본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모든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 같이 보겠다는 일념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 같이 본다고 지구만한 망원경이 된다라는 개념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지구만한 렌즈가 있어요. 이걸로 우주를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구만한 망원경으로 보는 거겠죠.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쵸. 이런 게 물론 못 만들지만 네. 이 렌즈가 만약에 깨졌어요. 조각이 좀 떨어져 나갔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깨져도 보이긴 보이지. 깨진 데를 제외하고는 보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불량 화소가 좀 있지만 그치, 보이죠. 불량 화소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렌즈 조각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근데 만약에 이 렌즈가 1000조각이 났어. 그 중에 한 5조각이 잃어버렸어. 그래도 995조각은 남아있으니까 보이겠죠. 근데 995조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5조각만 남아있는 거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면 5조각 있으면 사실 거의 못 보이고. 거의 못 보는데 그치. 중요한 건 빛을 정말 조금밖에 못 모으겠죠. 그 5조각으로. 그쵸. 그래도 얘가 원래 지구만한 크기의 렌즈였기 때문에 일단은 얘의 성능은 지구 크기의 렌즈예요. 그리고 그 작은 빛들 5조각이 모으는 빛들이 중간은 다 비어있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5조각이 모은 빛을 이미지 처리해서 찍어본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만한 망원경을 가지고 995조각을 잃어버렸을 때 지금 관측하는 건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망원경들을 다 모아서 얘네들이 동시에 똑같은 걸 본다. 그러면 빠진 조각이 너무 많잖아. 걔네를 다 빼도 일단 있는 망원경들이 모은 빛들로 한번 지구만한 형태의 망원경이 찍듯이 이 조각들을 모아서 우리가 구성을 해보자. 더 쉽게 설명할게요. 1500피스짜리 퍼즐이 있습니다. 이거를 맞추는데 퍼즐 조각을 2-3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얼추는 알겠지. 알죠. 대충은 알겠지. 30개 정도가 잃어버린다면? 그래도 알겠죠. 근데 만약에 전파 천문학자들 같은 경우는 1500피스짜리 퍼즐에서 조각을 1392조각을 잃어버렸어요. 8개 조각만 있어도 이것만으로도 전체 그림을 한번 추측해보겠다. 어쨌거나 전체 그림이 1500피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해볼 만한 도전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거를 시도한 게 바로 이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콥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구에 있는 그 6개의 대륙의 8곳의 망원경이 연결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비유를 한 거고 실제로는 전부 다 제대로 찍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섭계라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8조각만 남아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8조각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칠레에 있는 거대한 간섭계 실제로는 망원경 한 대가 아니에요. 어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망원경이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뭐 알마, 그 다음에 뭐 아타카마 패스파인더, 그 다음에 유럽 국제 전파천문학 연구소에 있는 망원경도 30m짜리 망원경 들어가고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원경, 뭐 대형 밀리미터 망원경, 서브 밀리미터 집합체, 서브 밀리미터 망원경, 남극 망원경까지 해가지고 모든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4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번개가 치고 폭풍이 불고 이래서 촬영이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서로 다른 망원경을 통해 들어온 블랙홀의 전파 신호를 통합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8대 망원경, 8곳 망원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퍼즐 조각이 모자르는 거예요. 이거를 늘리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만큼 망원경들이 조금씩 이동하겠죠. 망원경들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마치 지구의 자전을 따라서 망원경들이 돌아가면서 그 모자라는 퍼즐 조각을 촘촘하게 채우는 거야. 와. 네. 그래서 망원경이 자전을 따라 돌아가면서 촘촘하게 망원경이 조금씩 이동하는 걸 통해서 얘네들이 그것까지 적용을 해서 최대한 지구 전체 망원경들이 찍듯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전파 망원경의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찍어요, 전파를.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했어요. 오래 찍지 않았어. 근데 관측된 결과의 총 용량이 5페타바이트입니다. 영화 250만 편. 이거를 우리가 보통 웹하드로 전송을 하잖아요. 데이터 처리 어딘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인류가 지금 보유한 가장 빠른 웹하드로 전송을 해도 수십 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각 관측소의 하드디스크를 뽑아가지고 항공편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하드디스크 무게가 0.5톤이에요. 이거 물리적으로 한다고 이거를? 네, 그냥 비행기로 옮겨. 이때 지구만한 망원경, 전파 망원경으로 찍은 분해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만약에 이 망원경이 우리나라에 있다 치고 이걸로 미국을 찍잖아요. 뭐가 보이냐면 미국에 있는 내 친구의 코털 개수를 셀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읽고 있는 신문의 글자가 보여요. 그 정도의 분해능을 도달을 한 겁니다. 인류가. 그래서 전 세계 수십여 곳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수백 명의 과학자가 협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촬영을 했고요.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혹시 우리나라도 껴있나요 좀? 우리나라에 과학자가 4명이 껴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개멋있다. 예, 개멋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고 개멋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뭔가를 찍어냈습니다. 이거를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가 2019년 4월 10일 벌어집니다. 발표를 하네요. 등장. 우리 인류가 최초로 촬영한 블랙홀입니다. 기립박수 나오죠? 야 이거 진짜 와 이거요. 이게 사실은 저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좀 막 뉴스에 좀 관심 있으면 보긴 봤어요. 되게 맞죠? 멋있겠다. 근데 이게 이런 경로를 통해 나온 거예요. 야 이 스토리를 모르고선 이거를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이거를 듣고 아는 거랑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크다. 그냥 이 이미지만 보면 뭐 베이글이야 뭐야 반지의 제왕이야 뭐야 이럴 거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를 알고 보면 그냥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이 이미지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 건데 1919년 4월 10일 6편의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거대 질량 블랙홀의 그림자가 최초로 직접 관측된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했죠. 분명히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을 봐야 돼요. 근데 갑자기 블랙홀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빛조차 빨아들이는 블랙홀인데 갑자기 그림자가 뭔가?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거는 블랙홀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뭐 경계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우리는 이제부터 블랙홀의 그림자의 의미를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림자라는 거는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아까 전에 침착맨님 질문이 있었죠. 빛이 나오는데 그걸 또 다시 또 빨아들이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너무 좋은 질문인데 그림자 왜 생깁니까? 당연히 빛이 있어야 생기는. 그쵸. 빛에 대한 한밤중에 그림자가 생기나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뭐 가로등에 이런 게 없으면은 안 생겨. 네. 밝은 날 길거리에 생기는 그림자는 태양빛을 가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즉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자가 무언가로부터 가려지면 나타나는 게 그림자예요.
맞아요. 블랙홀 주변에도 만약에 빛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으면 블랙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포획하죠. 그러면 빛을 만들어내는 대상이 있어. 그 빛을 블랙홀이 빨아들여. 그러면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것 때문에 빛의 일부가 사라집니다. 태양빛의 일부를 누군가 막아서 태양빛이 사라집니다. 같은 형태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 맞네. 네, 태양빛이 옵니다. 내가 태양빛을 막아서 태양빛이 사라집니다. 그쵸? 그러면 내 뒤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블랙홀에서 빛이 있습니다. 근데 블랙홀이 그 빛을 포획해가지고 빛을 없앱니다. 그러면 블랙홀 주변에 빛을 내는 무언가 때문에 블랙홀이 그 빛을 없애고 그러면 블랙홀의 그림자를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즉 결국 광자가 막히거나 사라진다. 결국은 그림자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블랙홀 주변에 빛을 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 사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이미 힌트가 아까 나갔죠. 블랙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였죠? 강철 원반. 그쵸. 강철이 아닌 강착 원반. 강착 원반. 그쵸. 블랙홀로 유입되는 물질은 주변을 빠르게 회전합니다. 네. 그러면 레코드판 모양의 강착 원반이 고온으로 가열되면서 빛을 내요. 태양의 빛이 우리한테 오듯이 빛을 내요. 근데 그 안에 사건의 지평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의 지평선이 빛을 빨아들이니까 저기는 빛이 없겠죠. 저게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근데 물질 같은 경우는 사건의 지평선보다 조금 더 멀어져도 빨려 들어가. 얘가 질량이 있거든. 그래서 물질은 사건의 지평선 반지름보다 3배가 넘는 거리까지 존재해요. 사람은 사건의 지평선보다 3배가 넘는데 밖에 있어야 안전해. 그것보다 가까이 들어가면 사건의 지평선까지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일단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건의 지평선까지 멀었어. 네. 사건의 지평선까지 가면 빨려 들어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질량이 있는 우리 같은 물질은 3배까지만 가도 빨려 들어가. 근데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질량이 없죠. 얘네들은 사건의 지평선까지 좀 더 가까워져도 안 빨려 들어가. 근데 물질보다 가까이 갈 수 있으나 그렇다고 사건의 지평선까지 가지 못해요. 아. 이미 빨려 들어가. 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광자 포획 반지름입니다. 네, 이거는 사건의 지평선의 2.6배예요. 2.6배 거리까지는 광자는 괜찮아. 즉 이 말은 뭐냐? 사건의 지평선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경계인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멀리서부터 물질은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빛은 거기서부터 조금 더 안쪽까지 오지만 역시 훨씬 멀리서부터 빛은 탈출하지 못해. 그래서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바깥쪽에 빨간 선, 여기는 지금 빛이 있겠죠. 그리고 저 노란 테두리 빛이 있겠죠. 저 회색부터도 빛은 빨려 들어가. 가는 거지. 그래서 저 회색과 검은색 부분은 블랙홀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까만 원, 저게 실제 사건의 지평선이지만 사건의 지평선보다 더 큰 범위까지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그 사실상 우리는 빛이 그치 그 안에까지는 빛이 얼마까지 빨라가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쵸. 사실상 미지야 미지.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을 제대로 보진 못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까지 만들어낸 광자 포획 반지름까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블랙홀의 그림자를 볼 수 있고 블랙홀의 크기를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 새로운 나는 진짜 오늘 처음 대박이죠. 알았어.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르는 내용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블랙홀 사진 있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안쪽이 사건의 지평선이겠네라고 생각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광자 포획 반지름이고 실제 블랙홀 그림자인 거죠. 이게 실제 사건의 지평선보다 2.6배 이상 더 큰 범위의 그림자가 찍힌 겁니다. 훨씬 더 작은데. 그쵸. 원래는. 그래서 블랙홀 그림자의 크기는 결국 광자 포획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광자 포획 반지름부터 저 빛의 고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즉 블랙홀의 그림자 때문에 베이글 같은 도넛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광자 포획 반지름을 반영해야 되니까 이 베이글은 구멍이 더 크게 뚫려야 되겠죠. 그러네. 네. 블랙홀 주변에 강착 원반처럼 빛을 내는 뭔가가 있을 때 블랙홀이 그 빛을 사로잡아서 만들어내는 검은 동그라미, 이게 바로 블랙홀의 광자 포획 반지름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자인 겁니다. 요게 실제로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콥이 찍은 요 사진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M87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그림자는 그 근처에서 나오는 빛이 가려져서 생기는 거고요. 그림자 바깥쪽의 광자 포획 반지름보다 먼 거리는 빛이 블랙홀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영역이라서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한테. 도망에 성공한 거예요, 쟤네들은. 그쵸, 쟤네들 성공한 거지.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이 안쪽에 있겠죠? 얘를 넘어 광자 포획 반지름까지를 블랙홀의 크기라고 본다면은 저 구멍, 저 뚫린 그림자 구멍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 저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저 크기를 가로지르는데 빛의 속도로 몇 년이 걸려요. 엄청나게 큰 구멍이 저기 뚫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빛의 속도로 몇 년. 일단은 블랙홀은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의 존재를 직접
직접 그림자를 관측해서 확인한 인류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게 중력 때문에 빛이 휘는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이 블랙홀은 어느 방향에서나 동그랗게 보입니다.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예측했어요. 또 왜냐면 우리가 봤는데 우연히 동그랄까요? 어디서 봐도 이 모양으로 보여요. 지금 보면은 아래쪽이 더 밝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래? 네, 아래쪽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강착 원반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 강착 원반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왜냐면 강착 원반에서 가스가 회전하면서 지금 빛을 내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도플러 빔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가스가 내는 빛은 도플러 효과 때문에 밝기가 더 가까워요. 이 말은 뭐냐? 아래쪽에 있는 가스는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고 위쪽에 있는 가스는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하게 관측돼요. 아, 이렇게 된다. 네, 즉 어느 쪽 가스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멀어지는지 운동 방향을 우리가 이 사진 한 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미쳤다.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알아낸 거예요, 과학자들이. 근데 여기서 진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 과학 특강 시작하는 첫 화면 뭔지 아세요? 인터스텔라의 블랙홀 사진을 처음 띄웠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우리는 블랙홀을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시뮬레이션한 경험이 있어요. 바로 그래, 진짜. 2014년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의 블랙홀 가르강티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과학 특강 첫 장면에 넣었어요. 이게 무려 4년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에서 킵손 박사님과 함께 크리스토퍼 놀란의 동생 조나단 놀란이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면서 형과 함께 기존과 차별화된 현실적인 블랙홀을 보여주는 데 성공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뭐냐면 크리스토퍼 놀란, 조나단 놀란 감독이 함께 킵손 박사님하고 블랙홀을 시뮬레이션한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최초로 만들어낸 블랙홀의 모양은 이랬습니다. 회전을 고려해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왼편이 좀 밝게 표현이 됐고요. 그러네. 네. 여기다가 밝기를 조절해서 어두운 부분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지막에 보기 좋게 이미지 처리를 좀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영화 속에서 우리가 봤던 그 블랙홀이 이렇게 탄생이 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안에 가르강티아라는 블랙홀을 구현을 한 거고 이때까지는 실제가 아닌 실제일 가능성 있는 가상의 블랙홀을 여전히 정교하지만 손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 은하의 블랙홀로 추정되는 블랙홀을 시뮬레이션 한 게 있어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왼쪽은 이번에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콥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으로 찍은 거예요. 오른쪽은 시뮬레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겠죠. 그쵸. 근데 한번 우리가 직접 찍은 거랑 똑같이 해상도를 떨어뜨려 볼게요. 거의 닮았겠다. 보세요.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미친 시뮬레이션. 미쳤어. 이런 시뮬레이션 미친 거 아니야? 미쳤어. 진짜. 아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확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해상도를 실제 관측한 정도로 떨어뜨렸더니 똑같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관측한 블랙홀의 그림자가 실제로 이런 모양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까지 역으로 추측하다. 야, 이 미친 과학자들. 네, 드디어 인류는 이론과 실제가 유사하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현대 물리학에서 너무 중요한 성취예요. 물론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낸 거랑 실제 촬영한 블랙홀의 그림자랑 밝혀진 차이가 있어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올해 2022년 5월 12일 드디어 우리 은하 중심 공수자리 A별 블랙홀 찍었습니다. 늦게 찍은 게 아니라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도 거의 비슷하게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가깝고 작아. 얘가 촐랑거려.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가 더 어려웠어요. 아, 오히려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그래서 M87 천여자리 은하단 거부터 공개가 된 거야. 근데 결국 공개가 됐습니다. 아, 됐어요? 올해 5월 12일에 짜는 거. 닮았네. 그쵸? 지금 닮았어. 천여자리 은하단에서 찍은 거 왼쪽에 있는 M87 예? 그리고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얘는 약간 좀 그 밝게 빛나는 부분이 좀 다르네요. 조금 다른데 형태 자체가 일단 비슷해요. 비슷하네. 네, M87 블랙홀의 검은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태양계에서 출발한 보이저 1호가 현재까지 떨어진 거리 정도 떨어진 거예요. 꽤 멀죠? 그 다음에 태양 주위를 도는 끝자락 명왕성의 궤도가 여기쯤 있습니다. 태양계 크기인가 요게. 그 다음에 요 안에 궁수자리 A별 블랙홀이 들어갈 정도. 그리고 얘의 크기는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수성 정도. 그래서 서로 전혀 다른 질량, 전혀 다른 환경을 갖고 있는 두 개의 블랙홀이 얘네가 진짜 너무 크기도 달라. 근데 형태가 비슷하다는 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편적으로 적용해서 같은 방식과 원리로 블랙홀을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두 개의 블랙홀, 우리가 딱 두 개 찍었어요. 두 개의 블랙홀이 똑같은 모양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또 한 번 예측대로 똑같은 모양이 나타났다. 맞았어. 여기까지가
여기가 이제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발견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또 충격적인 걸로 갑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우리가 지금 뭔가 중요한 걸 하나 놓쳤어요. 다시 블랙홀 질량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블랙홀 두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죠. 블랙홀을 질량으로 구분하면 항성 질량 블랙홀이 있고요.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고요. 항성 질량 블랙홀은 태양보다 수십 배 정도 무겁습니다. 거대 질량 블랙홀은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 무겁다고 했죠. 네네. 뭐 이상한 점 없습니까? 중간? 그렇죠. 그 중간 아이들은 왜 어디 있어? 정확하죠. 예를 들어 야 만 원만 너무 꽂아. 크잖아, 갭이. 그러면 10만 원만 꽂아. 근데 옆에 친구는 20억만 꽂아. 갑자기 중간 애들이 없어. 없어. 왼쪽이 항성 질량 블랙홀, 오른쪽이 거대 질량 블랙홀. 중간에 있는 수만 배에 해당하는 블랙홀이 없어요. 저 이건 왜 이런 거야?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우리가 보통 밥을 먹고 살이 찌잖아요. 길거리를 쭉 보면은 마른 사람부터 뚱뚱한 사람이 쫙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길거리에 몸무게가 45kg인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갑자기 150kg인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근데 45kg인 사람이 150kg이 되려면 중간에 점점 먹어서 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적당히 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우주에. 저 기점으로 조금 늘어나면 팡 이렇게 되나?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착맨님이 지금 몸무게가 예를 들어 70이야. 근데 밥을 조금 먹었더니 갑자기 몸무게가 200kg이 돼. 그럴 수 있어요. 블랙홀이 질량을 얻는 방법은 결국 다른 질량을 흡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음식을 먹는 거랑 똑같아. 가벼운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점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무거워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쵸. 우주의 시작, 빅뱅부터 갑자기 거대 질량 블랙홀은 없으니까 우주에서도 질량을 차근차근 흡수해서 결국 블랙홀이 된 겁니다. 거대 질량 블랙홀이. 네. 근데 다양한 질량을 갖는 블랙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 무게인 한 60kg이나 90kg인 상태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없어. 예. 첫 번째 가설입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이 다른 물질을 빨아들여서 점점 커지다가 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 해당하는 중간 질량 블랙홀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리고 문제는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량을 빨아들여서 잡아먹어요. 항성 질량 블랙홀이. 항성 질량 블랙홀은 밥 먹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블랙홀 주변에 물질이 입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회전하면서 강착 원반이 만들어지는데 신기하네. 돌면서 들어오니까 야무지게 못 먹고 음식을 질질 흘리니까 제대로 커지질 못해요, 얘가. 그래서 항성 질량 블랙홀이 거대 질량 블랙홀까지 커지려면은 걸리는 시간이 우주의 나이보다 길어요. 즉 현실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벌크업을 해도 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 몸무게가 1년에 5kg씩 꾸준히 늘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50kg, 20년이 지나면 100kg이겠죠. 예를 들어 저도 살 찌는 게 목표야. 근데 제가 지금 75kg이에요. 이제 제가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100kg까지 쪄. 근데 침착맨님하고 풍영님 몸무게를 제가 딱 봤더니 1톤이야 이미. 나랑 똑같이 자랐고 똑같이 컸을 텐데 갑자기 몸무게가 1톤이야. 이거 약간 좀 풍량 우량아야. 금수저처럼 불수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과학자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먹어야 저런 식이 되는 거지? 아마도 내가 밥을 먹는 형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을 찌웠을 것이다. 전혀 새로운 방식일 것이다. 그래서 거대 질량 블랙홀이 미스테리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아직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거대 질량 블랙홀의 기원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모델을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 가벼운 씨앗 모형. 우주 초기에 첫 번째 블랙홀들이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는 얘네들이 미친 듯이 먹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거대 질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우리가 하루에 밥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200끼씩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좀 비현실이죠. 갑자기 우주 초기에만 그랬다? 이상하잖아. 그러면 두 번째 무거운 씨앗 모형입니다. 먹을 게 굉장히 많은 거대한 분자 구름이 있어요. 이게 빠르게 수축하면서 한 번에 태양 질량의 수만 배 정도의 중간 질량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얘네가 거대한 씨앗으로서 열심히 물질을 먹으면 거대 질량 블랙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중간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가설이에요. 그럼 더 이상 블랙홀 중간 기준 없다? 그러니까 상황상 이론적으로 중간 질량 블랙홀이 좀 있어주면은 거대 질량 블랙홀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2019년 6월 서울대학교 우종학 교수님 연구팀이 우리나라입니다. 2800만 광년 떨어진 외소 은하의 중심에서 태양 질량 1만 배의 중간 질량 블랙홀을 세계 최초로 관측합니다. 있었어? 순간 있었구나. 미쳤다. 근데 이게 실제로 태양 질량의 1만 배 중간 질량이 블랙홀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쉽지 않아요. 발견 자체가. 거대 질량 블랙홀보다 비교적 가벼운 블랙홀의 질량을 구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뭘 이용하냐? 빛의 메아리 효과를 이용합니다.
빛의 메아리 이거 되게 센 희귀 카드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변을 돌아다니는 이 어떤 천체 움직임을 통해 블랙홀의 질량을 구합니다. 예. 근데 중간 질량 블랙홀은 얘네가 좀 가볍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발견 자체가 어려워요. 얘네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예. 오히려 아예 항성 질량은 또 찾을 수가 있고 중간에 껴있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가 뭘 어떻게 하냐면 블랙홀 근처로 빨려 들어가는 가스가 빛을 냅니다. 이 빛 에너지가 조금 멀리 떨어진 가스를 또 이온화시켜요. 그러면 블랙홀 근처로 빨려 들어가는 가스가 있고 얘가 빛을 내고요. 얘가 또 멀리 떨어진 이 가스를 또 이온화를 시켜요. 이때도 역시 메아리 치는 것처럼 빛이 메아리를 쳐요. 블랙홀 근처에 조금 멀리 가 있는 애가 빛을 내요. 그럼 이 빛이 우리한테 오겠죠. 근데 이 빛이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떨어진 가스를 또 이온화시켜. 그럼 얘도 우리한테 와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사건의 지평선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빛 이거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이 빛을 맞고 이온화돼서 나오는 빛이 좀 멀리 떨어진 데 있겠죠. 예. 이 두 가지 빛이 깜빡이는 시간 차이 시간 차이랑 빛의 속도를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느냐?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할 수 있죠. 그쵸. 블랙홀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스의 빛으로부터 오는 신호 스펙트럼을 통해서 가스의 속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질량을 알 수가 있는 거네. 그렇죠. 미쳤다. 아까 말씀드린 거 두 가지를 알면 와, 미쳤어. 중심에 있는 천체 질량을 알 수 있다. 뭐냐? 돌았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얘의 속도가 뭔지 두 가지 알면 어떻다? 중심에 있는 천체 질량 구한다. 빛의 메아리를 통해 블랙홀의 질량을 구하는 겁니다. 야, 서울대 씨. 미쳤죠? 그러니까 서울대 씨. 너 서울대 가서 그림 그렸어? 야, 넌 진짜 대박이에요. 어디서 그림 그렸는지 너는 알고나 그림 그린 거야? 이게 중간 질량 블랙홀의 질량을 구하려고 블랙홀 주위를 지구가 돌든 침착맨이 돌든 태환씨가 돌든 가스가 돌든 상관없이 속도와 거리만 알면 중심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다. 즉 우리가 태양 질량을 알아내듯이 우리가 블랙홀의 질량을 알아내듯이 우리나라 연구진은 중간 질량 블랙홀을 빛의 메아리 효과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2800만 광년 떨어진 외소냐 NGC 4395 중심에서 질량이 태양의 1만 배에 불과한 중간 질량 블랙홀을 발견하고 태양 질량 1만 배의 중간 질량 블랙홀을 이렇게 발견을 한 거죠. 보시면은 아래쪽에 빨간 점 하나 있어. 저게 뭐야? 하나 찾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블랙홀이 있는데 지금 여기다 군집되어 있구나. 우리는 지금 중간 질량 블랙홀 하나를 찾아낸 겁니다. 지금 하나 찍혀있죠 아래쪽에. 그래서 드디어 거대 질량 블랙홀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무거운 씨앗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것도 검증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이어서 후속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지. 블랙홀 연구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가 많아요. 블랙홀 연구는 예외가 많고 블랙홀 연구는 미지 영역이 많기 때문에 수도 없이 이 연구 결과가 나중에 잘못된 관측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있구나. 오류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도 최신이 아닌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내용이 나와도 이게 나중에 또 뒤집어져.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블랙홀 연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얼마 전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좀 다른데요. 그렇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블랙홀 연구가 진행됐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가장 최신이 아니구나라고 접근하신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라이고 중력파에 대한 거를 과학특강에서 다뤄야 돼요. 요걸 다루고 사실 오늘 블랙홀 갔으면 더 재밌는데 그거는 요거는 다음에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근데 좋은 판단이에요. 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중력파를 통해서 새로운 블랙홀 관측의 지평을 지금 열고 있는 게 바로 이 라이고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예요. 이게 간섭계를 이용해서 일종의 그림 맞추기를 해가지고 미세한 시공간의 이거 차이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항성 질량 블랙홀 같이 굉장히 가벼운 블랙홀은 이 라이고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처럼 지구 크기의 전파 망원경으로는 거대 질량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간에 껴있는 중간 질량 블랙홀은 관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해당하는 중간 질량 블랙홀을 관측하려고 우주의 좀 다른 영역대를 잡아내는 초대형 라이고를 띄우려는 시도를 합니다. 바로 레이저 간섭계 우주 안테나 리사 프로젝트입니다. 세대 우주선을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가 5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삼각형 모형의 편대비행 간섭계를 우주에 띄울 계획이에요. 멋있다. 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크기 망원경을 만들었던 그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처럼
우주에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설치하겠다. 라이고와 리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중력파 과학 특강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재밌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라이고 기술적으로 어렵고 사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내용이 많고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관측이나 여러 가지 기술의 개발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인류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멋있다.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한번 불러주시죠.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네, 과학 기술은 끝이 없습니다. 과학 특강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모든 것은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 있고 언젠가는 궤도가 누군지도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추억이 되겠죠. 궤도가 누군지도 가물가물해질 때 많이 그리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갑자기요?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2022년의 마지막 과학 특강입니다. 그래서 혹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힘들고 우울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오늘 풍형님, 침착맨님 그리고 저와 함께 마음속에 작은 블랙홀을 만들어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던져버리면 어떨까? 네, 그래서 아마 모든 고통, 괴로움, 슬픔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은 2023년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들고 슬프고 우울한 거를 던질 때 어디까지 던진다? 광자 포획 반지까지 던져야 돼요. 물질이니까. 물질이니까. 사건 지평선의 3배 정도까지 달려든다. 충분히 거기까지는 하니까 안 닿으면 거기까지 던지시던가. 그렇죠. 물질인 게. 그게 있어요. 우리가 과학 기술을 접할 때 경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몇 번 있거든요. 저는 크게 2가지로 봐요. 하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야. 그거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신기하죠. 또 하나는 내가 수도 없이 들었어. 근데 사실은 제대로 몰랐어.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게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 쌓아놨던 거죠. 저는 블랙홀을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같아. 사실 블랙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실제로 블랙홀이 뭔지를 몰라요. 맞아. 근데 여기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블랙홀 질량을 구하는 방법, 광자 포획 반지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 후자의 경이로움, 내가 늘상 들었던 거지만 알고 보니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오늘 알게 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구나. 이게 진짜 경이로움을 생각해요. 되게 너무 재밌었어. 이야기가 막 빠져들어갔어.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갔어. 그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블랙홀? 너무 재밌어. 재밌어 진짜. 지금 나 약간 지금 광자 포획됐어요. 그러니까. 나 궤도 포획됐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까지는 궤도 포획 반지름네. 우리 지금 믿는 거야. 들어갈 뻔. 이미 들어와 있어. 우리 궤도 포획 반지름 안에 들어와 있어. 연말 선물 받으시는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